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주변에 어린이 투자자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 어린이 투자자분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이제는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세 미만의 미성년 주주가 전체 3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산 투자가 대세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주 연령대가 넓어진 건데요.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20대 미만의 주주는 35만 8,2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주수 가운데서 7.07%가 미성년 주주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성년 주주 한 명당 보유한 삼성전자의 평균 주식수는 41주, 5월 초 기준으로 해서 277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KB증권이 최근에 KB증권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고객은 올해 4월 말 27만 6천 명을 기록하면서 2020년 말 대비해서 1년 반 사이에 328%나 급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성인 고객은 62.3% 늘었다고 하는데요. 미성년 고객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성인보다 2.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전체 주식 투자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를 12.2%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었고요. 주로 나스닥 ETF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투자자 여러분들 투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계속 화이팅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주제 보시죠. 연준 빅스텝 이후 긴축 속도 빠르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투 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또 모셨어요? 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좀 코로나도 좀 걸리고 괜찮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요. 예, 예. 병마가 지나갔습니다. 예. 예, 항체를 가지고 우리 만났습니다. 네, 지금 시투연구소 이야기꾼 대표님은 계속해서 한 달 정도 텀으로 뵙게 되고 있습니다. 공황 징후의 전조 현상을 잘 알고 주식시장의 탈출 징후를 잘 알면 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전해주고 계시고요. 순환 주기에 따라서 투자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맘느지 투자법이라고 하죠. 마음 편한 투자, 느긋한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 이 세 가지. 네? 느린 투자. 느린 투자. 느긋한 투자가 아니라 느린 투자군요. 마음 편한 게 느긋한 거죠. 네. 마음 편하고 느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면 된다고 보시는 분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가 되면 대세 상승장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굉장히 누구보다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이 5월 FOMC에서 일단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6월 FOMC에서는 75bp 정도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까지 하반기 줄곧 이 연준이 긴축의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이제 긴축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현재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정도면 마무리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이제 2분기 정도면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 월가에서도 지금 3월 8.5%까지 급등한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일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제 더 악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다 기간이 정해진 그 일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만 좀, 안정화돼도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중반부터
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사실 코로나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델타 변이 그다음에 이후에 오미크론까지 해서 공급망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관계에서 공급의 왜곡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고, 그래서 이제 연준도 일시적이라고 봤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간에 터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회복되고 있는데 중국만 뒤늦게 이제 해서 또 이제 시진핑이 10월에 또 3기 등극을 하셔야 되니까 또 제로 코로나라는 무리수를 두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2분기가 피크아웃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이벤트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푸틴도 이제 뭐 무기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죠. 지금 2년치 탱크를 다 썼다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이제 5월 9일 전승절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일단 정전을 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요. 크다고 보는데 뭐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피크아웃을 쳤을 때 인플레이션 중 이제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이 제일 비중이 커요. 근데 지금 4월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변동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식료품은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산물이 여전히 계속 4월에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에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일종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경기 침체라는 건데, 이제 연준이 긴축을 계속 빠르게 유지를 하려면 인플레이션도 막는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빅스텝을 하겠다고 이제 파월 의장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이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이미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 1분기의 소공황은 경기 침체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말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그 코로나 봉쇄도 중간에 들어온 거고, 단초는 작년 말 12월 말에 시작된 경기 침체가 그 단초고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원래 피크아웃이 작년 2분기에 나왔고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고공권에서 머물다가 12월 말부터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제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 지금 이번에 4월에 또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50미까지는 한번 갔다 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걸 보시면 지금 현재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50 밑으로 한 번은 내려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제조업 경기는 침체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네. 저번 지금 주에 이 5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지표는 제조업 경기 지표 가운데 어떤 지표죠? 제조업은 이제 ISM PMI만 봅니다. 그러니까 ISM PMI.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지표가 수백 가지가 되죠. 저는 그거 다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수강생들한테. 그래서 딱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러면 ISM Manufacturing PMI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개가 되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ISM PMI가 있고 IHS Market PMI겠죠. 근데 그것도 ISM 마켓 PMI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ISM PMI만 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연방의 연준에서도 자기들만의 뭐 제조업 지표가 또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서프라이즈 지표도 이거 다 보지 마세요. 다 볼 필요 없고요. 그냥 ISM 제조업 PMI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1940년대 이후부터 지금 80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성이 높아요. 근데 나는 한 개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국 수출 증가율 정도 하나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두 개만 보는 건 좀 아쉽지 않냐. 그러면 이제 세 개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GDP 성장률하고 OECD 경기 선행 지수하고 그다음에 산업 생산 이 세 개 정도만 보면 되는데, 산업 생산은 거의 ISM PMI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얘는 조금 더 역사가 오래됐어요. 1920년대부터 있던 지표라 100년이 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5개만 보면 돼요. 더 볼 게 없어요. 뭐 보면 무슨 서프라이즈 지표, 소매 지표,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지표들이 막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거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중요한 지표 한두 개를 파는 게 중요합니다. 100개 지표 늘어놓고 봐봐야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지표는 ISM PMI만 보시면 되는데 이미 지금 55까지 떨어졌고 50 밑에까지 한 번은 내려와 줘야 돼요. 이 제조업 지표는 전형적인 순환주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냐 무관하게 등락을 계속 정직하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저번 주에 이미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그죠?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께서는 네. 경기 침체 없이 긴축을 빨리 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12월 말부터 경기 침체를 생각하셨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ISM 제조업 지표 더 떨어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이미 작년 말부터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GDP 경제 성장률 또 하락으로 들어갔죠. 마이너스 물론 성장이 두 분기 연속되면 리세션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그냥 없는 말 만드는 거고요. 없는 말인가요? 예, 뭐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마이너스 20% 이하이면 하락장이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0% 이하 떨어지면 그때부터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물론 소공항은 그 정도의 평균치를 갖고는 있지만 마이너스 20%대로 하락을 다 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하락장이었지만 이제는 올라갈 길이 많은 거지. 마이너스 20%니까 이제부터 하락장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작년보다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과열이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지. 나는 주식시장이 미워서 좀 떨어뜨려야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과열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올리면 과열이 진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 증가율. 이건 이미 작년 3분기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매월 역대 최고치, 한국 수출 역대 최고치라 그래가지고 위기의식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국 수출은 증가율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이미 감소하게 된 건 이미 작년 3분기부터고 작년 한국 증시가 8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일치해요. 네. 거짓말처럼 일치해. 이거를 얘기하는 신문 기사가 없어요. 그냥 네. 올해도 4월에도 한국 수출 역대 최대, 3월에도 역대 최대, 네네. 2월에도 역대 최대, 이해밖에 안 하죠. 이미 경기 침체는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2분기에 완화되긴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금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1994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지금하고 그래도 가장 비슷한 자리가 1994년인데, 그때도 금리를 막 올리다가, 올리는 상황에서 이제 제조업 지표가 상승을 하다가 94년 중반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 연준이 1995년 2월부터 이제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재밌는 일이 발생된 게 팁스 금리라는 게 있어요. 팁스 금리 제가 그래프를 드렸는데 그거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팁스는 이제 실질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 채권 금리가 팁스가 이제
그 TIPS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Treasury Inflation 그 Induced Security의 약자인데 그 실질 주식책 그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이제는 채권을 사도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핏 보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마이너스 채권이니까 채권을 이제 앞으로 더 사겠네? 주식 시장에 더 안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거나 마이너스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채권을 더 많이 사요. 왜냐하면 그만큼 장세가 안 좋다는 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팁스 금리가 플러스가 되면 채권보다 오히려 주식을 더 사게 돼요. 지금 나오는데 저거를 보면 재밌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2004년부터 2007년을 보면 팁스 금리가 고금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그 주식의 대세 상승기에는 저렇게 고금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락을 하죠. 이때는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아니 이렇게 채권이 안 좋은 자리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도 안 좋아요. 근데 이제 2012년에 주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주식이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비락 2013년부터 팁스 금리가 플러스로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언제까지? 2018년까지 고금권을 유지하는데 미국 증시도 굉장히 랠리를 펼쳤죠. 그러다가 연준이 2019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를 낮추고 금융 생태계가 나빠지니까 팁스 금리가 다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플래시 크래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진행되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금권 하락 돌아서고 다시 플러스, 고금권 하락 돌아서고 지금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식은 대세 상승을 다시 일으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는 오히려 채권 투자를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주식 시장이 안 좋은 시기이고 안 좋거나 그냥 박스권이거나 그런 거죠. 예. 하지만 이 실질 채권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하게 되면서 채권의 수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식 시장의 상승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플러스 전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채권 수익률이 지금 차트로도 보셨지만 플러스 전환하고 나서 2013년 이후에는 1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에 주식도 같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자들은 그런 시기에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자금이 네. 위험 자산도 이제는 투자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으니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플러스가 막 됐어요. 그리고 네. 지금 소공황의 마무리 국면이고 사실은 지금 이게 아주 결정적인 투자의 타이밍을 보여주는 그쵸. 지표로 지금 가지고 와주신 거예요? 예, 그런 거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지표들은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지표는 미국장을 투자해도 되고 우리장을 투자해도 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장이요? 지금요. 네, 예. 일단 미국이 좋아야 한국이 나쁘지는 않는 건데 네. 미국이 좋으면서 한국도 좋으려면 달러 강세가 멈춰줘야 돼요.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지표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 미국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팁스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선 자체는 지금 소공황을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득세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들은 네. 지금 인버스 투자이라고 난리가 났고. 누리엘 루비니 교수도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분이야 때 되면 네.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다음에 지금 월가에서 10년 하락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이에요. 예.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1970년대와 같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가 보이니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하락장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겁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의 이제 예가 팁스, 금리가 플러스가 됐다는 점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밤에 이제 연준이 빅스텝은 피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3월에 인플레이션 8.5%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내일 디폴트, 러시아의 디폴트도 어느 정도 지금 나와요. 그래서 오비 이락 두 개가 또 내일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근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3월 셋째 주에 연준이 첫 번째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때가 이중 바닥이 형성되던 자리였어요. 그 이후부터 주식이 상승했죠. 근데 이제 불행히 4월에 다시 하락을 하고 지금 다시 그 3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연준의 발표가 다시 또 초단기 바닥을 만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확연하게 그 증시가 다시 소공황을 탈출을 해서 상승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할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올해 내내 경기 침체가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니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왜 주식이 하락을 안 하고 다시 상승을 하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올해 하반기에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금리 차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달러로 넘어갈 건데요. 금리 차는 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있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 금리 스프레드가 있고 세 번째가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차 역전은 4월 초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그 3월물 단기 채권과 10년물 장기 채권과 달리 2년물 중기 채권의 이상 현상에 의해서 잠시 역전이 되긴 했지만 지금 은행의 대출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한 1, 2주 반짝 역전됐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진짜 위험한 역전 현상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발생할 거예요. 다시. 그때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신용금리 스프레드를 보면 지금 잠잠해요. 전혀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용금리 스프레드는 볼 상황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한미금리 스프레드. 이건 한국하고 상관이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 한미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긴축을 강하게 하고 빅스텝 두 번만 하면 바로 한국을 역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하반기에 그런 일이 발생을 되면 또 뉴스 기사에서 난리 날 겁니다. 뭐 달러가 유출될 거다, 뭐 주식 폭락할 거다 이제 난리 피울 건데 죄송하지만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 모델상 봄 국면에 한 번 발생이 되고 여름 국면에 한 번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될 때는 증시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2기 때 발생했던 때는 1999년 봄에 발생을 했고 2005년 여름에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3기 때는 지난번 발생된 게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에 발생을 했죠. 그게 바로 3기 시작의 봄 국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 2022년에 발생되면 아직 여름 국면인데 여전히 여름에 또 한 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 국면에 한 번 발생되고 여름 국면에 한 번 발생되는 한미 금리 스프레드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금리 인상기가 되면 증시가 오히려 대세 상승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한미 금리 스프레드도 역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생될 거고 또 호들갑 떠실 필요가 전혀 없다. 상승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진짜 기존의 어떤 언론의 헤드라인이라든지 많은 방송들의 그 패널분들의 설명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뭐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으나 관점 자체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데 저는 쭉 듣고 이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은 이 소공황,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연준이 이런 소공황, 그러니까 그동안 연준은 사실 자산 가격 버블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 버블이 터졌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산 가격이 저금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올라서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걸 좀 저지하는 시그널들은 그동안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과도하다는 식의 시그널들,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좀 누르고는 싶은데 일단 1분기에 소공황을 피하고 3월부터 좀 누르는 건가? 금리 인상을 시행하면서 누르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사실은 테이퍼링 때부터 경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자산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성 푸는 속도를 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얘기했을 때는 올해겠죠. 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얘기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금리도 올릴 거고, 네. 빠르면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산 가격 상승이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버블이 좀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적중을 한 거죠. 소공황 때.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작년 말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투자자들이 별 감이 없었어요. 지금 미국 증시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버블이냐. 한국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조정이 왔죠. 그럼 지금은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또. 소공황이 끝났어요. 조정은 끝났다. 끝났고, 예. 이제는 상승을 모색해야 될 자리인데 지금 이제 제가 블로그나 이런, 수강생들이나 보면 아직도 한 번 더 하락할 것 같다. 이제부터 하락 시작 아니냐. 이렇게 공포 심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작년 4분기 때는 그렇게 낙관적이던 분들이 1분기에 제대로 한 방 먹으시니까 이제 공포 심리 때문에 한 번 더 하락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만약에 1분기에 일어났던 소공황이 한 번 더 발생을 한다. 그럼 그 금융위기급 중공황이란 얘기예요. 45% 이상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신용 스프레드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땐 전혀 지금 좋지 상황에서는 않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냥 요 정도 22% 정도 하락에 물론 이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죠. 6월 FOMC 때까지 7월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22%까지 하락했지만 마이너스 25%까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만 한 요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마이너스 50%의 중공황까지 내려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1분기 때 워낙 당하셨기 때문에 네. 그 공포 심리에서 빠져나오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할 거고 죄송하지만 그 공포 심리에서 빠져나올 때가 되면 주식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공포 심리도 많이 있고 아직은 불확실성도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주식의 과매도를 생각하면서 진입할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조정은 지난 여름장부터였고요. 그것을 또 증명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3분기부터 둔화됐다는 점이었다라고 짚어주셨고 이제 미국장을 중심으로 투자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는 것은 아까 팁스라는 그 실질 채권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 지속 여부와 지속 시 초래될 결과는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를 기록합니다. 좀처럼 원달러 환율도 내려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화 강세도 굉장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어서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달러 강세가 지속될까 아니면 혹은 또 지속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금리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한국 증시 투자에는 달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달러 강세가 지금 변곡점이 와 있거든요.
그 지금 100 정도가 지난 10년 정도의 그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던데요. 2015년에서도 그랬고, 2016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요. 2020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에까지 해서 지금 5번째인가요? 100에서 지금 계속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제발 좀 내려와라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기술적이란 건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네. 한국 증시가 겨울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제 시나리오 모델이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리고 미국 증시 비중, 미국 투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에 상방이 막혀 있단 말은 그럴 때 하는 거거든요. 달러 강세가 심해지면 대형주가 갈 수가 없어요. 대형주가 갈 수가 없고 대세 상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형주 투자밖에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넓히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달러 약세가 거짓말같이 된다면 그러면 한국 증시의 시나리오 모델이 유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겨울 국면으로. 그렇죠. 예. 가을 국면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네. 가을 국면에 엄청난 버블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한국 그 코스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대 자산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달러예요. 그래서 제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2020년에 달러 약세가 강하게 온 거는 제가 운이 좋아서 적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2024년까지는 달러 약세가 꾸준히 지속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틀렸죠. 그래서 그 작년 중반 이후에 달러 강세가 예기치 않게 지금 발생을 해서 사실은 제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가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그 근거를 갖고 왔는데, 일단 그 달러와 그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 모델상의 아주 큰 그림에서 볼 때 미국 증시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이 되면 달러는 엔간하면 약세입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상품의 시대고 엔간하면 신흥국이 초과 상승을 해요. 왜냐하면 달러 약세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안 좋은 거죠. 봄 국면이기 때문에. 자본재가 오르고 에너지가 오르고 상품이 오르고 신흥국 증시가 오르고 미국 증시는 안 좋은 거죠. 기술주도 안 좋고. 그리고 엔간하면 달러 약세가 와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이 되면 여름 국면에 전반전은 통상 달러 강세가 와요. 근데 후반전은 달러 약세가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미국 증시 일기 때 달러 제1차 달러 약세 때도 그랬고 제2차 달러 약세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정상적으로는 지금 90 이하로 떨어졌어야 정상입니다. 아직 지금 그 여름 국면의 후반전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후반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당황스러운 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게으른 투자자님께서는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았던 게 아무래도 국제 정세의 영향이 좀 있지 않냐. 국세 정세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양쪽 질적 완화가 지금 자산 시장을 왜곡시킨다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 통화 정책이요. 그렇죠. 그럼 역대급으로 쏟아내온 그 유동성이 뭔가를 왜곡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6기 때도 그랬고 5기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7기 때 와서 여름 국면의 후반전인데 시원하게 달러 약세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가을 국면이 되면 엔간하면 달러 강세가 옵니다. 엔간하면 달러 강세가 오고, 겨울 국면은 엔간하면 달러 약세가 오고요. 그리고 그게 봄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봄에 다시 약세로 갔다가 여름이 되면 강세로 갔다가 다시 약세로 갔다가 가을 국면이 되면 다시 강세로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그 전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되는가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요거 이제 그 미국 데이터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이런 데이터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Fed hiking 뭐 resume and US 달러라는 차트를 제가 가져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저건데 저 고동색 자리가 있고 주황색 자리가 있죠. 고동색은 뭐냐면 금리를 첫 인상하기 전에 달러가 어땠느냐 말이고, 주황색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 달러가 어땠느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 게 1994년입니다. 1994년은 금리 인상 시작 전에는 달러 강세였다가 정작 금리를 인상하니까 달러 약세로 바뀌었어요. 지금 가장 유사하다는 1994년 얘기예요. 이때도 여름 국면. 그렇죠. 여름의 예. 후반전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99년이에요. 이때는 미국 증시가 6기의 가을 국면이죠. 그 다음에 가을 국면이면 엔간하면 달러 강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든지 말든지 계속 달러 강세가 된 거예요. 전에도 달러 강세, 후에도 달러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네. 차트 세 번째를 보시면 2004년인데요. 세 번째가 2004년에는 차트를 계속 띄워주셔야 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2004년도 얘기예요. 2004년도는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전이나 후나 다 달러 약세예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 봄 국면에는 엔간하면 달러 약세니까 금리를 올리든지 말든지 그냥 약세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다음 맨 마지막 네 번째 거는 2016년이에요. 그때는 이제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에는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다가 정작 금리를 올리니까 2016년부터 달러 약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2016년은 미국 증시 7기의 여름 국면의 전반전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차트에서 본 1994년은 미국 증시 6기 여름 국면의 후반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2022년은 미국 증시 7기 여름의 후반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1994년과 유사한 자리예요. 그럼 같은 패턴을 유지를 한다면 이번에 금리 올린 다음에 달러 약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런 국제 정세라든지 과도한 통화 정책은 정말 맞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그때 전 세계가 동조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뿌려놨고, 그때도 역대급이었던 만큼 또 이후에 미국장에 그 같은 또 강세장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2020년은 더 심하게 금리를 인하를 한 상태여서 뭔가 어떤 자산 시장에 왜곡이 있다면 지금 미국이 여름 국면 후반전으로 판단을 하시지만 자칫 가을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겨울로 갈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순환 주기상은 지금 아직 겨울이 올 자리는 아니에요. 예. 최소 한 4년, 5년 정도는 더 하고, 그 사이에 신흥국에서 버블이 나고 신흥국 버블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 미국만 혼자 상승하는 가을 국면이 나와야 정상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동성이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퍼졌잖아요. 그러면 순환주의가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바로 가능 국면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한국 증시에 대한 시나리오 모델,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 모델은 틀리게 되는 거죠. 틀리게 되는 거죠. 틀릴지 안 틀릴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달러 강세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 거니까. 그 힌트를 달러화의 향방으로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달러가 결국은 대세 상승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달러가 근데 강세가 된다고 해서 한국 증시에서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못 간다는 얘기고, 대형주가 못 간다고 해서 중형주가 같이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주의 중형주 주도주가 그 강세를 띠는 거는 여전히 유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시나리오 모델은 틀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을 국면이 돼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려면 최소한 코스피가 4천에서 5천까지는 상승해 줘야 시나리오 모델이 맞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하반기에 달러 약세가 도래하는지. 오느냐를 예.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가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기준금리 인상 전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2010년 요거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는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타났죠. 근데 기준금리를 세 번째 올린 이후부터 달러 약세로 바뀌었어요. 그게 2016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내일이면 두 번째 기준금리를 올리죠. 그리고 6월에도 금리를 올릴 게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 세 번째 금리 올리는 게 2분기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2016년과 같은 패턴을 따라간다면 달러 약세가 하반기에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시기는 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투자하는 시기는 달러화 강세 이후의 약세 전환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대형주는 보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형주는요? 삼성전자나 예.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은 철저히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불행하게도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모델이 틀려서 가을 국면이 안 와버리고 달러 강세가 온다면 네. 중형주인 주도업종으로 국한을 해야 되는 거고 상당 부분 미국 증시로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하반기 거시경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리하고 달러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느냐, 그다음에 미국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되느냐, 제가 그렇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달러도 약세로 바뀔 수 있는 거고 미국의 긴축 속도도 늦춰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 금리가 안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미국 시장 금리가 오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 재매수,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QT도 지금 그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QT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달러 강세 여부, 약세 여부. 요 세 가지가 하반기에 그 거시경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 그거에 따라 투자 전략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전에 정리를 해주셨지만 핵심 변수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일단 미국 주식은 투자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팁스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금리와 연관이 됩니다. 한국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달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의 정점 도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5월 FOMC 이후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고요. 뭐 여전히 달러 인덱스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6월 FOMC 이후가 그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강세가 더 지속될 수도 있고 확인을 해보고 국내 대형주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보셨고요. 향후 하반기 시장을 볼 때 핵심 변수 세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내볼까요? 방금 말씀한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예. 가지이죠. 그러니까 그 긴축 속도를 줄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QT 진행 속도를 줄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미국 그 경기 저건 이제 약간 3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1번에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늦춰지려면 네. 미국 경기가 계속 나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미 지금 캐나다하고 뉴질랜드가 기준금리를 올렸죠. 빅 스텝으로 그것도. 그 다음에 어제 호주도 금리를 처음으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 이제 그 누굽니까? 유로존도 올릴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혼자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미국의 긴축 속도가 낮춰지고 달러 강세도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개. 첫 번째는 이제 그 금리 정책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부로 인한 미국 연준의 미국 그 금리 인상의 속도. 두 번째는 QT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그 속도. 세 번째는
달러 약세 전환 여부에 따라 신흥국 투자의 기회가 열리느냐.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하반기에 거시경제를 보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과연 현재 미국의 여름 후반 국면에서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신흥국의 한 차례 큰 랠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신흥국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집중하게 되는 그런 투자 시기가 도래할지 여부를 특히 6월 FOMC 회의 전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결국 오후장에는 또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5월 FOMC가 반영되는 금요일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